너에게 서른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나라 청춘에게서 30살이란 지금까지 누렸던 특혜를 박탈당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해놓은 게 무엇이냐라는 식의 숙제검사를 요구받는 시기가 아닐까 싶다. 시인 신현림은 30살을 앞두고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한다. 곧 30. 나의 20대는 좌절과 헤매므로만 끝날 건가. 뭐 하나 해놓은 것 없이 세월만 가니 하루하루 사약을 마시는 심정이다. 얼마나 마음이 끔찍했으면 사약을 마시는 기분이라고 표현했을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별로 없는데도 분량을 채우기 위해 중언부언하는 책들도 덜어 있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두서없이 쓰여진 책들도 간혹 봅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을 두고 특히 부모가 자식을 두고 쓴 책들을 요즘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는 전문 작가 이상으로 잘 쓰여진 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문장의 밀도감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한 시간과 공감, 그리고 사랑이라는 정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갤리온에서 펴낸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한성희 원장은 정신분석 전문의입니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지난 33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대충 헤아려 보니 지금까지 만난 환자만 20만 명에 진료 시간이 무려 7만 시간 가까이 되더구나. 그들은 나름대로의 고통과 서름을 안고 나를 찾아왔다. 그 중에서도 나는 너와 비슷한 또래의 청춘들을 만날 때 가장 가슴이 아팠다. 혹시나 너도 나한테 말 못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자꾸만 대입해서 바라보게 되었던 게지. 얼마 전에는 30살의 여자가 찾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고 티슈 한 통을 다 쓸 때까지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그녀는 조금 진정이 됐는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계약직 일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엔 예정된 결혼까지 없던 일이 되었다며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젠 좀 시원하네요. 울고 싶었는데 저보다 더 걱정하실 부모님 때문에 마음껏 울지도 못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이 어찌나 아프던지. 무모한 자신감뿐이라도 생기가 넘쳐서 한창 예쁠 나이인데 그녀는 눈물조차 마음껏 흘릴 수 없는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네 또래인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지금 불안하다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것은 지금껏 진료실에서 만난 청춘들에게 못다한 이야기이자 30년 동안 너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러나 결혼해서 한국을 떠나는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다. 지난 1년간 원고를 쓰며 글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33년의 세월 동안
정신과 의사로 생활하며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 싶기도 했고, 내 글이 혹시나 아픈 청춘들의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낭떠러지로 미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책을 펴내기로 마음먹었다. 더 늦기 전에 엄마밖에는 해줄 수 없는 말들을 말이다. 딸아, 사랑한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내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말은 곧 네가 어떤 선택을 하건 그 결과가 어떻건 간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지지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네가 그랬듯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렴. 해보고 안 되면 뭐 어떠니? 까짓것 쉬어가면 그만이다. 최소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바보는 아니니까 그것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냥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재미있게 사는 방법이 잘 안 떠오르고 자꾸만 화가 날 때는 이 책을 참고하렴. 실수투성이고 부족하지만 재밌게 살고자 했던 엄마의 인생을 보며 힘을 내거라. 우리 딸, 그리고 세상의 모든 딸들아, 파이팅이다. 늘 너를 아끼고 지지하는 엄마가. 이 책은 총 4장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챕터에서 하나씩 고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 30년 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러나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못된 딸이 되라. 너의 결혼식이 있었던 날 아침, 나는 한참 신부 화장을 하느라 분주한 너를 뒤로하고 거리로 나왔다.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예뻐 보인다더니 너를 처음 본 날을 잊을 수 없다. 어머, 얘 좀 봐. 혀도 있고 입술도 있고 있을 거 다 있네. 다른 애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걸 마치 내 애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한글을 금세 떼는 걸 보며 어머, 우리 딸 천재인가 봐 라는 생각을 했다. 이 정신과 의사라 다를 줄 알았는데 이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건 다른 부모랑 똑같네요 라는 말을 들어도 나는 괴념치 않았다. 아니, 정말로 내 눈에는 세상에 너만큼 완벽하고 특별한 아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네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딸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는 혼자지만 씩씩하게 잘 커줬고 내게 많은 기쁨을 안겨주었다. 때론 여느 모녀처럼 싸우기도 하고 사춘기 때는 속을 끓이기도 했지만 이젠 모두 행복한 추억이구나.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너에게 품었던 훌륭한 사람이란 무엇을 두고 한 말이었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른다. 모든 엄마가 그러하듯 엄마가 생각하는 너의 미래, 엄마가 생각하는 너를 만들어 가느라 너에게 쓸데없는 걱정과 부담을 안겨주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엄마의 방향은 번번이 빗나갔고 중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미국에 유학을 가기까지 너는 좌충우돌하는 가운데서도 너만의 길을 걸어갔다. 그 과정에서 나는 네가 걱정되어 잔소리를 하기도 했고 네가 하겠다는 것을
진심으로 말리기도 했었다. 그럴 때마다 너는 왜 엄마는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냐고 따졌지. 가끔 네가 화가 나서 나한테 말도 걸지 않을 때면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곤 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것은 나의 욕심이었다. 내가 너의 앞날을 미리 생각해 두었는데 네가 그 길을 가야만 행복할 거라고 단정한 나의 오만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너는 나에게 말했다. 공부를 위해 떠난 미국에서 평생 함께하고픈 남자를 만났고 그와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 축하해달라고. 거기까지는 괜찮았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 사람과 계속 타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네가 유학을 마치면 당연히 돌아와 곁에 있을 테고 결혼을 한다 해도 수시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정말 너를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솔직히 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네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느새 네가 어른이 되었구나. 이제는 보내줘야 하는 거구나. 생각해보면 너는 이미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너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애써 부정해 왔는지도 모르겠다. 너를 내 품에서 계속 보살펴줘야 할 아이로만 바라보면서 말이다. 처음부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했어야 하는데 엄마가 부족했다. 정말 미안하다. 인생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것, 여자에서 엄마가 되는 것, 엄마에서 다시 나로 돌아오는 것. 이 모든 게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 같지만 우리는 역할 변화에 따른 전환점을 거쳐야만 한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든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어느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의 고리를 끊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자기를 키워준 부모의 세계를 깨고 나가야 한다. 그것은 자녀에게는 독립이고 부모에게는 상실이다. 나는 늘 너를 내 품 안에서 떠나보낼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네가 떠나가겠다고 했을 때 깊은 슬픔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의 결혼식 날 나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엄마 독립식을 치렀다. 덕분에 나는 결혼식 때 눈물 콧물 흘리는 촌스러운 엄마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 웃으며 너를 보낼 수 있었다. 딸아, 고맙다. 네가 먼저 용감하게 부모의 세계를 부숴준 덕분에 나 역시 엄마 역할에서 졸업할 수 있었다. 30년 만에 너에게 털어놓는 이야기. 너는 이제껏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누군가의 선후배였으며 어느 회사의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순간 너는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고 앞으로 누군가의 엄마가 될지도 모른다. 해야 할 역할이 늘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역할이 늘어날 때 그것 또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 하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다. 게다가 세상은 많은 것을 잘해내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칭찬하고 다른 이에게도 그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럴 경우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내가 괴롭고 힘들어도 조금만 희생하면 모두 편안하니까 내 목소리를 줄이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한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자식을 위하느라, 남편을 위하느라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화병이 생기든 말든 자신을 방치한 채 말이다. 심지어 세상은 그것이 진정한 모성이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딸아, 만약 누군가 너에게 여자의 미덕을 이야기하고 모성을 운운하며 우리네 어머니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거든 귀를 닫아버려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해라. 만약 상대방이 참 못됐다 라고 말하면 칭찬으로 들어라. 그래야 많은 역할을 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나도 능력 있는 의사,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친구, 괜찮은 며느리, 좋은 딸, 훌륭한 상사가 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아니,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했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빈틈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했다. 병원 일이 무사히 넘어가나 싶으면 네가 속을 썩였고 네가 잘한다 싶으면 갑자기 친정에 문제가 생겼고 친정이 조용하다 싶으면 시댁에 일이 생겼지. 그러다 보니 내가 아무리 잘하려 애써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간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특히나 네가 어렸을 때는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을 달고 살아야 했다. 그의 푸념이라도 할라치면 사람들은 그랬다.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일한다고 고생이에요. 집에서 아이나 키우지. 당시 그 말은 나에게 상처였지만 덕분에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고 다 잘하려고 애쓰는 대신 어떤 역할이든 빈틈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게만 조절하며 삶을 살아올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뭐든지 잘하려는 욕심을 버린 것이다. 건강한 자기애,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극작가 조 쿠더트가 말했다. 당신은 남의 사랑을 꼭 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켜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삶의 중심이 되며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알게 될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결코 떠나지도 잃어버리지도 않을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가끔 역할과 의무가 너를 짓누르고 세상이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땐 차라리 남들한테 못된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로 당당히 맞서거라. 나는
언제나 그런 너를 응원할 것이다. 챕터 2. 딸아,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안전한 길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단다. 너무 많은 선택의 자유는 저주일 수밖에 없다. 사실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축복이다. 신분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던 과거에는 직업도 결혼도 사는 방식도 이미 정해져 있었다. 개인의 꿈이나 의지보다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가 훨씬 중요했다. 전통사회와 비교해보면 직업을 선택할 자유,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 미래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너무 많은 선택의 자유는 저주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를 선택할 때 버려야 하는 대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의 직업을 선택함과 동시에 수만 개의 다른 직업을 버려야 한다. 버리는 게 많을수록 선택한 것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면 기대치가 높은 만큼 선택한 것에 대해 실망할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내가 다른 걸 선택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드는 것이다. 결국 뭘 선택하든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그와 관련해 콜롬비아 대학교의 쉬나 아이엔가 교수가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11개 대학 500여 명이 직장을 찾는 과정을 추적했는데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엄청나게 많은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보냈다. 반면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경향이 강한 학생들은 입사 지원서를 몇 군데만 보냈다. 몇 달 후 취업 결과를 비교해 보니 완벽주의 경향의 학생들은 만족하는 경향의 학생들보다 초봉이 평균 20%나 높았다. 그러나 구직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현저히 낮았다. 입사 지원서를 냈던 다른 많은 회사들을 떠올리며 거기에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를 더 많이 했기 때문이다. 선택의 자유 그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 성공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을지 몰라도 행복은 그 선택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다. 모든 선택지를 따져보고 결정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부터 버려라. 30살 청춘들은 직업이나 배우자 문제처럼 인생을 좌우할 만한 중대한 선택들 앞에 놓여 있다. 그들은 수많은 선택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고심해서 후회하지 않을 만한 선택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20살, 30살 때 하는 선택이 최선인지 아닌지를 알아채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모든 선택지를 따지고 계산하겠다고 뛰어드는 것만큼 무모한 일도 없다. 산을 오를 때 고지를 향해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동안에는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모른다. 그저 내 앞에 놓인 나무와 풀, 바위만 보일 뿐이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널따란 풍경이 펼쳐지면서 산에 어디쯤 왔는지, 지금까지 어느 길로 왔는지, 지상에서는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또 다른 지평이 열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손에 닿지 않던 것들이 와닿는 순간이 오게 된다.
선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나중에야 그 선택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6개월 만에 자퇴하고 학교 근처를 배회하던 시절 리드 칼리지 내 게시판과 벤치 등에 쓰여있는 글씨체를 주목했다. 그리고는 이 대학의 평생교육 강좌를 들으며 서체를 공부했다. 10년 후 그는 맥켄토시에 그때 배운 서체를 적용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는 서체가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다고 했다. 스티브 잡스가 그랬듯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결정한 일들이 나중에는 결과를 일군 점이 될 수도 있다. 젊은 시절의 선택도 이와 비슷하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산 전체가 아닌 나무와 바위에 불과하다. 그러니 지금 이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사실 누구도 모든 대안을 검토한 뒤 선택하지는 못한다. 모두 자기가 가진 한계 내에서 최대한 지혜롭게 선택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그러니 모든 선택지를 따져보고 결정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부터 버려라. 때론 직관이 더 현명하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오히려 나쁜 선택을 할 수 있으니 경계하라는 말인데 나는 그 말에 동의한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어느 순간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지? 하며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생각만으로 지쳐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결정을 못해 헤매고 있다면 그냥 직관에 따라 보라고 조언해주고 싶다. 혹시 너는 친구가 데려온 새 남자친구를 보고 첫눈에 그 사람은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본 적은 없었는지, 어떤 이성적인 근거도 없이 단숨에 결론까지 도약하는 뇌의 영역이 있는데 이를 적응무의식이라고 한다. 적응무의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데이터를 신속하고 조용하게 처리하는 일종의 거대한 컴퓨터다. 적응무의식은 고도의 정교한 사고를 무의식 영역으로 끌어내려 효율성을 높인다. 우리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모아 심사숙고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매번 모든 일을 심사숙고하다간 지쳐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누군가를 처음 대면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에 반응할 때 등 빠른 판단이 필요하거나 판단의 근거가 부족할 때는 적응무의식 영역을 사용한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직관을 믿어라. 챕터 3. 지금 불안하다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증거다. 62세의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꼬박꼬박 돈을 벌어오고 있고 아들, 딸은 다 잘 되었고 친구도 많고 교회에서 집사로 활동하면서 바쁘게 지낸다. 다행히 건강에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내 앞에만 오면 늘 걱정을 늘어놓았다. 남편은 이래서 걱정이고 아이들은 저래서 걱정이고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친구한테는 저런 문제가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아니,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제가 행복한 거 맞겠죠? 네, 행복한 거 맞습니다. 정말 저 행복한 거죠? 그럼요. 그러니 제발 걱정을 미리 가불하며 살지 마세요. 딸아, 그녀와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3년째 되풀이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니? 그럼에도 그녀는 2주에 한 번, 네, 행복한 건 맞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 나를 찾아온단다. 걱정을 가불하고 사는 사람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까지 사서 하는 사람들. 우리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 걸까? 10대는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갈까봐 걱정이고, 20대는 취업에 실패할까봐 불안해한다. 30대는 점점 멀어져가는 내 집 마련의 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40대는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해하며, 50대는 은퇴 후의 삶과 건강에 대한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뿐이랴. 먹거리, 자연재해, 교육 문제, 성폭력 등 걱정해야 할 것 투성이지만 딱히 대책이 없으니 더 불안하다. 정말로 우리 삶은 불안에 잠식당한 듯하다.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니 그 자리를 보험과 사주 카페가 비집고 들어온다. 보험은 언제 생길지 모르는 사고와 병을 대비하기 위한 효율적인 안전망이지만 요즘 나오는 보험 광고는 좀 너무하다 싶을 만큼 불안을 조장한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사주 카페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주 카페를 포함한 점술 시장의 규모는 2조에서 3조 원에 이르며 역술인만도 45만 명을 넘어섰다.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얼마 전 내한했던 스위스의 작가 알랭드 보통은 그의 책 불안에서 불안은 현대의 야망의 한여라고 말했다. 전통사회는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는 불평등 사회였지만 비교로 인한 고통은 없었다. 농민과 귀족은 종자가 다른 인간이므로 귀족에겐 귀족의 삶이, 농민에겐 농민의 삶이 있을 뿐이었다. 그 결과 삶은 공공했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평등의 원칙에 의거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지위, 성취, 연봉이 모두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노력을 하지 않은 개인의 탓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높은 자리가 많지 않으니 그 자리를 차지하려면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쳐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경쟁자와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대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이렇게 말했다. 스펙을 이만큼 쌓아놓고도 불안한 것은 다른 사람도 그만큼 쌓았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고 그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스펙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하고 나서 한숨을 내쉬는 남학생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은희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녀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남기고 휴학을 신청했다. 그리고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었는데 우연히 페이스북을 하다
오랫동안 만나지 않은 친구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기보다 못 살 거라고 생각한 친구가 현재 스페인에서 유학 중이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전요, 담배 연기만 봐도 어떤 담배인지 알 수 있어요. 전 캄캄한 곳에서 담배 종류나 맞추고 있는데 그 친구는 청춘을 만끽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20대 중반이 되었으면 20대 초반과는 뭔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딱히 이렇다 할 실적이 없어 우울해했다. 그러던 중에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훨씬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새삼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실적이 없는 삶. 나이를 먹어도 별반 나아진 게 없는 현재보다 은희 씨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건 친구와의 비교였다. 남들보다 앞서 더 나가지는 못할 망정 뒤처지지는 말아야 하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은희 씨는 갑자기 엄습해오는 불안을 견딜 수가 없었다. 불안은 버거운 존재다. 불안을 느끼는 순간 근육은 긴장하고 심장은 빨리 뛰고 머리는 어지럽다. 그래서 누구나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걸 모두 얻으면 불안이 사라질까? 정신분석가 카렌 호나이는 인간은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다. 살아있는 동안 마음 한구석엔 언제나 불안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말했다. 불안은 인간을 마비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을 발전시키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불안이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될 때도 많기 때문이다. 불안에는 신호 불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알려주어 준비시키는 기능을 한다. 어느 정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만 해도 그렇다. 사고가 날까봐 두렵다는 생각이 없으면 운전을 조심할 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불안하니까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일이 잘못될까 두려워 결정을 내릴 때 심사숙고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 파우스트를 쓴 요한 볼프강 폰 게테,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르 브레이트, 고도를 기다림의 작가 사무엘 베케트, 변신의 프란츠 카프카의 공통점이 뭘까? 그들은 모두 불안장애를 겪었다. 불안은 그들의 창조력과 상상력을 높여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위대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러니 불안이 찾아왔을 때 너무 겁내지 마라. 왜 남들은 모두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라고 생각하며 위축될 필요도 없다. 지나친 병적 불안만 아니라면 불안은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의 시그널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불안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할 때면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 뭐니 해도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다. 요즘 바빠서 딴 데 신경 쓸 틈이 없어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몸이 분주해지고 바쁘면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해서 잡념이 사라지게 된다. 또 비교는 남하고만 하는 게 아니다. 과거의 나도 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도 훌륭한 성취다. 이런 관점이야말로 비교에서 오는 불안을 잠재우는 좋은 방식이다. 관심의 초점이 내게로 옮겨지면 나라는 사람을 통째로 생각하게 된다. 비록 남들보다 못한 부분도 있지만 더 나은 부분도 있음을 알게 되면서 나에 대한 균형감을 갖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분석 철학자 토머스 니겔은 당신의 삶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전체로서의 당신의 의미를 설명하는 해석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성공과 실패, 분투와 실망은 전체로서의 삶의 부분들에 불과하다고 했다. 우리가 타인의 행복, 일시적인 관심, 얻지 못한 욕망 등 부분에 일희일비하는 건 전체로서의 삶의 의미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비록 부분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전체로서의 나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풍랑이 와도 배가 뒤집히지 않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그 일을 머리에서 지우는 것이 좋다. 우리가 하는 걱정과 불안의 대부분은 해결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불안까지 안고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당장 해치우고 그렇지 못하다면 뒤로 제쳐두라. 사실 나는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보다 불안을 지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걱정스럽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호소하는 내용 중 하나가 제 미래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이다. 살아야 할 이유나 명분이 딱히 없기 때문에 욕망이 없는 것이고 욕망이 없기에 불안도 없는 것이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자살을 떠올린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욕망이란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정신의 엔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끔 사는 일이 불안해질 때면 그 신호를 밀어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 불안하다는 건 어떻게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의 시그널이자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 챕터 4. 딸아, 무엇을 하든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기를. 딸아, 얼마 전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어느 집에 막둥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그랬단다. 아가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 얘기를 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 첫째가 하는 말. 동생아, 엄마 말은 다 뻥이야. 조금만 더 커봐라. 공부 못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구박받아. 거기다가 청소도 해야지, 심부름도 해야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엄마 말은 아예 안 믿는 게 좋아. 이 얘기를 듣고 한참 웃으며 맞장구를 쳤는데 나중에는 혹여 내가 너한테 그랬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더구나. 세상의 아이들은 크면 클수록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진다. 건강해야지, 씩씩해야지, 공부도 잘해야지, 성격도 좋아야지. 심지어 요즘은 얼굴도 예쁘고 날씬한 데다가 옷도 잘 입어야 한단다. 태어날 땐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격하던 부모가 잔소리꾼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으려면 무언가를 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부모의 기준이 너무 높다 보면 그것을 따라가는 게 너무 버겁게 느껴진다. 부모는 늘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한다.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면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면 혹시나 사랑을 잃을까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애쓴다. 어느 순간 아이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어른이 된다. 부모의 바람에 따라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도 이 길이 정말 자신에게 맞는 길일까 고민하는 대학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기업에 취직했지만 막연히 이건 아니다 싶어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여성. 가족 뒷바라지에 반평생을 바쳤지만 경무와 접대에 시달려 결국 병을 얻고야만 중년 남성. 이들은 모두 똑같은 질문을 토로했다. 이게 정말 제가 바라던 인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숨 거느라 잃어버린 것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좋다는 것, 세상이 인정해주는 것을 쫓느라 인생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오징어 잡이배는 밤바다에 환하게 불을 켜서 오징어를 유인한다. 심해 사는 오징어들이 자기를 살리는 빛인지 죽이는 빛인지도 모른 채 홀리듯 배 주변으로 모여들면 어부들은 기다렸다는 듯 오징어를 배 위로 낚아챈다. 사람도 오징어와 마찬가지로 그게 자기를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모른 채 욕망에 이끌려 무작정 그 대상을 향해 돌진할 때가 있다. 그것은 때로 유행하는 옷과 구두, 최신 전자제품, 자동차이기도 하고 때론 남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기도 하다. 한번 현혹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기세로 뛰어든다. 게다가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욕망을 부추긴다.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없던 욕구도 새롭게 만들어 제품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빚을 내어 명품을 사고 아무 불편이 없는 멀쩡한 휴대전화를 최신형으로 바꾸고 캠핑용품이 차고 넘치는데도 무리하게 돈을 써가며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캘브레이스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욕망을 풍요한 사회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사람들에게 소비하도록 가르치는 방식은 너무나 완벽하고 지적이고 고급스러운 것이어서 그의 버금가는 그 어떤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 활동도 찾아보기 힘들다.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욕망은 너무 세련돼서 우리는 그것을 마치 원래 스스로 원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락항은 지금 당신이 욕망하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이 욕망하는 것인가? 라고 물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욕망의 대부분이 자신의 욕망이라기보다 타자의 욕망이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나보다는 보이는 나로 살도록 훈련되어 왔다. 나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맞춰 살아왔던 것이다. 어릴 때는 엄마의 칭찬을 받기 위해 공부를 하고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그들의 부탁을 들어준다. 우리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는 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해야 남들의 부러움과 선망을 받는다는 점이 큰 몫을 차지한다. 사실 인정받고 칭찬을 듣는 것처럼 행복한 일도 없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던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인간의 행동을 구조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 살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부모와 사회가 원하는 모양대로 보내주는 찬사에 맞춰 내가 만들어져 왔다는 것이다. 자신의 참모습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저자는 책의 말미에서 딸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딸아, 마지막으로 언제든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은 한순간에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렴. 서로의 삶을 나누며 따뜻함과 편안함 속에 살아가는 것, 서로의 존재를 진실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지만 그저 결혼해서 같이 산다고 얻어지는 건 아니란다. 평생 서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 딸아, 후회 없이 사랑하거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